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의 경우는 절반이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들 말합니다. 사실 집이 우리 삶에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오늘 마이패밀리에서는 가족과 집과 가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상담학과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0대 절반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물려주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증가 추세라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지금 50대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20대거든요. 20대들 뉴스 보면서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드시겠지만 일단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주택연금 수요 실태조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실제 우리가 좀 살펴봤더니 전체 55세에서 84세까지 3,000가구하고 주택연금 받는 1,200가구를 합쳐가 조사를 해봤더니 60세 이상 되는 가구들 2,700가구에서는 내 자식에게 집 안 물려주겠다. 이게 이 비율이 한 27.1% 정도가 나왔는데요. 20.5% 정도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비 노인 인구라고 부르는 50대 있습니다. 50세에서 59세까지를 봤더니 300가구를 봤더니 그중 이 300가구들 중에 나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비율이 44.7%였던 거예요.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50대가 나는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첫 번째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각오를 해서냐 그렇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이 자녀들이 더 이상 나에 대한 어떤 노후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식들에 대한 불신보다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고 또 현실에 대한 감각이 워낙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워낙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식과의 불화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노후에 대한 불안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콕 집어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런 그 의견 가운데 어느 한쪽 그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노후의 대책으로 봤을 때 주택을 자녀들의 효심보다 더 믿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기가 나온 이후로 물만 셀프가 아니라 노후도 셀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 현장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18년부터 우리가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의 노인이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노인들에 대한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함께 가져가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심리적 준비와 실질적 준비가 시작되는 세대이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전후 세대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도 보호하고 자녀들도 좀 덜 힘들고 덜 부담스럽게 할까에 대한 양세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50대 절반이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몇 가지 댓글을 좀 추려봤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면 폐지 죽는다. 물려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지만 있으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이런 고민 하겠느냐. 정말 다들 이렇게 솔직한 그런 심정들인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왜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다 주면 굶어 죽고 뭐 반만 주면 목 졸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윗세대들 이야기고요. 지금 철저하게 준비된 세대라는 게 좀 확연히 드러나는 게 이번에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택연금공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노인 세대에서 주택연금을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17.1%가 대답을 했는데 50대 예비 노년 가구들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이 31%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물론 뭐 집이 달랑 하나밖에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자식에게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부담을 좀 노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내 노후 내 스스로 준비하겠다라는 확연한 의지가 이 조사에서도 잘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물려줄 테니까 대신 자녀들에게 조건을 좀 거는 거예요. 용돈을 매달 얼마씩 꼭 줘야 되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보내줘야 되고 뭐 같이 살아야 되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식사를 해야 되고 방송인 전원주 씨는 같이 살아야지만 물려준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며느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전원주 씨, 내 유산, 재산 어떻게 유산으로 하실 건지. 쟤네들이 좀 날 데리고 살면은 내가 좀 물려주겠는데 꼭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해요. 거기 방에 하나 비워서 거기서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야 여기 방에 하나 비웠다 그랬더니 안 돼. 그건 옷방이잖아요. 옷방이래요. 그리고 쟤네들이 이제 날 데리고 살면 좀 물려주는데 같이 안 살아주면
사회에다 기증하려고 그래요. 오! 자, 김혜연 씨. 어머님, 전원주 씨만 모시고 살면 재산을 물려준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같이 사시겠습니까? 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전원주 씨 어떤 삶과 좀 너무 대비가 되니까. 내가 네. 모시고 살 테니까 저한테. 재밌네요. 아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걸 효도 계약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와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그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온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왜 부모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한 게 있었잖아요. 이 전체 소송을 봤더니 10년 사이에 67%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시겠습니다라고 집 받고 뭐 눈답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른바 먹튀 자식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적 배신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지금 우리 전원주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건부로 상속을 하겠다 혹은 조건부로 어떤 재산에 대한 일부를 뭐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모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하게 되나요? 네. 젊어서부터 저런 그 대화를 자주 하고 이해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 집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들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그 자료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 그 청년 가구가 집을 구할 때는 보증금의 70%, 월세의 65%를 부모에게 타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현실이기도 하고 머릿속에도 아직까지는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워낙에 네. 오랜 세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일종의 관례처럼 이런 현상들이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요. 이번 조사를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게 한국여성정책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결국은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될 것인가? 질문을 해봤더니 실제 남자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62.9%, 63%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세대가 자녀 세대가 있고 또 부모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 세대도 역시 62.5%가 또 자녀 세대도 63%가 이거 남자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또 신랑 같은 경우, 신부 같은 경우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신랑 신부도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신랑 쪽은 61.5%, 신부 쪽은 64.5%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나왔는데 아주 흥미로운 건 유독 시어머니들만이 51.2%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집과 관련해서는 네. 아직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보시겠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예 앞으로 마련해둔 아파트가 있거든요. 28평짜리. 집이 좀 좁지 않겠니? 아유, 둘이 살기엔 딱이죠. 그거 평촌에 있다는 그 집이죠? 거기는 제가 병원 출근하기도 너무 멀고 해서 곤란하다고 승호 씨한테 말했는데요. 아니, 그게... 물론 아파트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 친구들은 강남 40평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저희 쪽에서 아유, 아닙니다.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해야죠. 그거 해약하려고요. 고객님, 이거 연금저축인데 해약하시게요? 네. 이거 손해가 많으실 텐데. 알겠습니다. 아유, 저게 노후 자금이었을 텐데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거의 대부분 뭐 뉴스에서 나오는 몇십억, 몇천억 얘기는 남의 얘기고요. 나한테 있는 거는 대출 낀 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점에 아들이 장가 가고 딸이 또 시집을 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막상 나서면 집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이 신랑 쪽, 그 남자 측 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고 심지어 제가 아는 집은 사채까지 쓴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해 줬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 사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함께 갚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모 같은 경우는 이 사채 쓴 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자녀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너무 높은 집값을 한쪽에서만 부담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라 이 방향은 많이 변화돼 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랑이 준비한다, 신부가 준비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집값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명 결혼 전쟁이라고까지 부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 재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이 왼수고요. 그리고 이 돈에 관련된 것들은 참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상담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무리를 하는 건 결국은 양 세대가 모두 다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중재를 해야 되고요. 이 중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관계도 구하고 돈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양 세대가 다 어려워지는 일은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다시 조금 더 돌아가서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뭐 노후자금을 해약을 해서까지 자식을 해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집을 해주고 너무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뭐가 있으면 전화해서 이리 와봐라. 뭐 내가 집을 해줬는데, 내가 집을 해줬는데 이렇게 이제 너무 생색을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건 집을 받고 그다음에 이사를 가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뭐 그렇긴 어렵고요. 또 부모님이 또 마음에 그렇게 애써서 해주실 때에는 사실 인정 욕구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애쓴 것들을 좀 알아다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이런 관계 조금 돈독해 보이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좀 유지를 하시고요. 우리가 영원히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그 근처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직장의 변수라든지 아이들의 변수라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좀 모색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명목을 조금 나타내고 그런 과정에 부모님에 대한 공로도 인정해드리고 그러면서 충분히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집을 사주시면 받는 게 낫겠죠, 그래도? 받으셔야죠. 요새는 집 사기가 다음 생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그 집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갈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아까 누가 하더라고요. 그 아빠하고 그 딸하고 대화를 나눴대요. 그 딸이 아빠는 왜 이건희 회장님이 아니세요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딸아 너는 왜 김연아가 아니냐라고 했다고. 안 할 걸 그랬나요? 이 얘기를?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재작년에 부지런히 돈을 벌어 부모님 전셋집을 마련해드렸는데 내년에는 부모님 소유의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고 나는 지금 회사에서 마련해준 한강뷰 아파트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먼 미래에 내 소유의 한강뷰 빌딩을 갖고 싶다. 저 신앙을 좀 보면은요. 네? 재작년에 부지런히 돈을 벌어 부모님 전셋집을 마련해 드렸는데 슈퍼 그레이트. 슈퍼 그레이트. 아니요. 근데 오해가 있는 아들 게 잘 뒀다 그레이트. 네. 오해예요? 왜요? 거의 은행님께서 수많은 지분을 그럼 전세담보대출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그 어디예요? 감당이 가능하니까. 참 그러니까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성공한 연예인들의 경우 우리 부모님에게 뭐 사업체를 해드렸다느니 뭐 식당을 차려드리고 집을 사드렸다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 같은 이제 자식들은 죄송하기도 하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 교수님도 공감하시죠? 그러면 뭐 그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집집마다 다들 도우미를 쓰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도우미거든요. 저희 집에 가사는 다 제가 하고 있는데 근데 집집마다 사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님께 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마 모든 자녀들이 더 나은 집에서 더 편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다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그건 어렵지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생활비 정도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집은 못 사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큼은 충분히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집보다는 매달 드리는 용돈이라도 좀 제때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족과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또 세대 간에 많이 생각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꼭 집을 사야지 그게 집이냐. 그냥
않고 꼭 사지 않고 전세로 있던 뭐 월세로 있던 내가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삶을 즐기고 싶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 조금 충돌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세대 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요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서 과연 내 집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보통 저희 집도 아직은 뭐 제가 볼 때 안방은 아직 은행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출을 다 못 갚아서. 예. 그러면 나머지 항목들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평생 내가 은행의 노예로 살고 대출의 노예로 사느니 그냥 차라리 집 없이 살겠다. 반면에 그 어른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내서라도 그래도 집을 사야 그래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안전하게 살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사 다니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렇다 보니 세대 간에 집을 두고 갈등이 있는데 어느 집이 집을 사고 싶지 않겠어요.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에 관련된 우리가 또 소유라는 게 행복감하고 연결이 될 텐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가장 큰 행복과 짜릿함을 경험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성취했을 때 사람의 행복감은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뭐 남의 돈, 또 은행 돈이긴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 집이라는 목표를 가져가신다면 그 부분도 우리 삶의 또 다른 기쁨이자 또 새로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집이 그저 모든 이들에게 그 행복의 전당, 행복의 보금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